그리고 해외 자동차 쪽 동향을 보면서 왜 어디 플랫폼이 나왔냐를 설명하게 되면 이 어디 플랫폼의 표준화가 이제 시작된 계기가 테슬라가 좀 이유가 크고요. 테슬라가 전기차를 만들었는데 테슬라가 모델 3에서 21개만 만든 거죠.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이슈를 통합해서 개수를 줄인 거죠. 그래서 다른 자동차 회사도 똑같이 이 비슷한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2019년에 폭스바겐 ID3가 어디 플랫폼을 적용해서 세계 최초로 양산된 자동차인데 그 경우에도 이슈가 100개 이상 되는 것을 60개로 줄였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줄일 계획입니다. 현대기아 자동차도 어댑티브 플랫폼이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 2024년부터 출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출하가 특정 고급 차량만 생산되는 게 아니고 전 차종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이나 ADAS 쪽이 필요하려면 통합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OTA나 사이버 시큐리티를 대응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80% 되는 자동차 회사가 어댑티브 플랫폼 기반으로 자율주행이나 이런 기능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어댑티브 플랫폼 적용할 때 각 자동차 회사마다 브랜드 같은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폭스바겐 OS, 도요타는 아레나 OS, 그리고 현대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CCOS라는 브랜드로 개발하고 있고요. 그 브랜드는 어댑티브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슈에 어댑티브 플랫폼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이슈 안에 어댑티브 플랫폼이 들어가게 되면 캔 통신이라든지 이런 거 처리를 필요하기 때문에 클래식 플랫폼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ECU 개수가 줄면서 통합되니까 사라지는 회사가 존재하겠죠. 대표적으로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피처폰 같은 경우에는 전화가는 피처폰, 그다음에 보이스 레코더라든지 카메라 다 분리되어 있었죠. 근데 스마트폰에 통합되면서 MP3 플레이 업체라든지 카메라 업체라든지 이제 안 사죠. 그러면서 시장에서 사라지죠. 어택 플랫폼이 차가 추가가 되면 절반 이상의 업체가 사라질 위기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뭐가 있냐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자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은 어택 플랫폼으로 개발한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리눅스용도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교육은 리눅스용을 하고 있고 QNX도 지원합니다. 특히 현대기아 자동차인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어택 플랫폼 개발할 때 매트레스 시뮬링크를 이용해서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트레스 시뮬링크 2022B 버전부터 R2011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실제 현대기아 자동차는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매트레스 시뮬링크로 어택 어플리케이션 개발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각 회사마다 OS 브랜드가 있다. 그래서 폭스바겐이 2019년에 먼저 개발했고 다른 회사도 순차적으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능 통합 이슈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OTA 대응과 클라우드 연동, 그다음에 에자일 개발 방식, 그다음 시뮬레이션 도구 등이 있고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소차와 전기차에 엔비디아나 AI를 처리하는 기능을 탑재해서 양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실제 탑재돼서 출하된 사례가 계속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물론 테슬라가 제일 먼저 했고 폭스바겐이나 도요타, BMW 회사도 AI를 적용해서 양산을 합니다. 볼보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가 나왔죠. 리차지라고. 그래서 얘도 어댑티브 플랫폼을 적용해서 개발을 했고 그리고 볼보카 OS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서드파티 어플리케이션 시장도 오픈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AI가 되게 중요한데요. 실제 저희도 이제 AI를 조금 개발하고 있고요. AI가 크게 자동차 쪽에는 두 가지 나눠져 있고요. 하나가 뭐냐면 클라우드 서버에서 동작하는 AI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슈에 탑재되는 AI가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면 클라우드 쪽에 있는 AI는 동일한 차종에 대해서 차량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수집해서 AI를 서버에서 학습하는 거죠. 대표적인 유즈 케이스가 어떤 게 있냐면 테슬라가 먼저 이 클라우드 쪽 기반의 AI를 먼저 했었는데 뭐냐면 빅데이터로 그래서 모델 3를 100만 대 이상 팔았는데 빅데이터로 모델 3에 대한 보장 데이터를 수집해서 앞으로 10일 내에 95% 이상이 보장될 수 있는 신제품을 찾아가지고 고객한테 미리 알려주고 정비업체한테도 미리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정비 시간을 단축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최근에 이제 차량 반도체가 부족해서 정비가 어려울 수가 있죠. 근데 10일 전에 고장이 가능성이 부품을 알게 되면 정비소에서 10일 전에 미리 주문해 두겠죠. 주문해 둬서 그 정해진 시간에 고객이 빨리 정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특히 자율주행이나 카쉐어링 업체인 경우에는 유지보수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유지보수가 잘 할 수 있도록 차량 고장 진단 빅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수집해서 AI가 학습해서 고장이 발생할 수 있냐를 알려주는 거죠. 그게 이제 서버용 AI 쪽이고요. 그다음에 ECU 탑재된 AI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면 운전자 습관을 분석해서 운전자 습관을 반영한 자율주행 레벨 2나 레벨 3 기능을 제공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운전자 습관이 언제 필요하냐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전비라고 킬로와트당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운전자 습관을 파악해서 배터리를 적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화 처리가 필요하죠. 그때 회생제동이라는 AI라는 기술이 있고요. 회생제동이라는 기술이 운전자 습관을 파악해서 자동으로 회생제동을 하는 거죠. 이미 전기차에서 회생제동 시스템이 탑재돼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AI가 아니죠. 수동으로 레벨 1, 레벨 2, 레벨 3을 지정하게 되면 회생제동 시스템이 구동하게 되는데 그때 수동으로 하다 보니까 운전자한테 멀미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운전의 편리함 이게 좀 사라집니다. 그래서 AI가 도입되면 운전자 습관을 파악해서 멀미가 나지 않도록 회전제동이 움직이고 처리하려면 운전자 습관이 필요하죠. 그래서 ECU 내에서 동작합니다. 혹은 배터리의 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운전자 습관을 고려해서 아니면 날씨의
정보를 고려해서 배터리의 일괄이를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때 AI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서버용 AI와 이슈에 탑재된 AI 두 개를 하고 있고, 특히 AI를 개발할 때는 파이썬이 필수인데 파이썬을 이용해서 AI를 개발한 다음에 뭘 개발하냐? AI 모델 파일을 개발하죠. 모델 파일을 개발하게 되면 그걸 이슈에 다운로드 해야겠죠. 그래서 AI를 개발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OTA에서 학습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 AI 모델이 갱신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실제 이슈에 탑재되어 있는 AI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 자체가 한 2GB 이상을 쓰기 때문에 C++로 변환해서 최적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 파이썬을 개발하더라도 양산은 C++로 개발한다고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을 개발하려면 이 시뮬레이션이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사고 발생하지 않게 개발하는 게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사고 발생을 실제 환경에서 사고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시뮬레이션 환경을 개발합니다. 이것도 오토사에서 표준화를 합니다. 표준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표준에 자율주행 인터페이스가 표준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ARA ADI라는 표준으로 어디 플랫폼에서 제공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오토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테슬라가 자체 개발한 이슈가 한 7개 정도 있고요. 모델 3에 31개 이슈가 있는데 그중에 7개는 테슬라가 자체 개발하고 있는 이슈고요. 그 경우에는 오토사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테슬라가 사용하는 타 이슈는 오토사로 구현되어 있는 제품으로 받아서 사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능을 하기 위한 게 FSD인데 샷이나 파워트레인은 테슬라가 안 만들어요. 샷이나 파워트레인은 보쉬 같은 회사에서 구매를 하고 테슬라가 자율주행 하드웨어랑 연동시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하지 않지만 자율주행 쪽 관련되어 있는 샷이 파워트레인 전장 업체로부터 오토사로 구현되어 있는 가지고 쓴다. 이게 핵심 포인트고, 본부와 같이 요게 7개 이슈가 테슬라가 자체 개발한 이슈입니다. 특이사항은 뭐냐면 요 메디아 컨트롤 유닛 같은 경우에는 데스크탑에 쓰고 있는 우분투 OS를 써서 개발을 했습니다. 특이하죠. 그리고 이제 그 테슬라가 그 OTA를 업데이트할 때 스마트폰과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핸드폰에 없는 신규 앱, 뭐 이래서 게임을 다운받는다고 하게 되면 선택해서 다운로드가 가능하죠. 근데 자동차는 실시간성 제어가 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이 하나 추가될 때마다 실행 시간과 CPU 점유율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에서 OTA는 설치할 수 있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통으로 받아서 설치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앱을 구매를 하게 되면 활성화 버튼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얼티밋 플랫폼 개발할 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자동차는 통으로 다 받은 다음에 구매한 것만 활성화한다는 형태로 테슬라가 먼저 구독형이라든지 구매 형태의 앱을 개발했죠. 과거에 예를 들면 뭐냐면 전기차 배터리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배터리가 100% 안 쓰게 소프트웨어가 막았거든요. 그 소프트웨어 막은 거를 풀려면 400만 원 정도를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지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배터리 수명이 짧아져요. 근데 돈 많은 사람은 관계없죠. 한번 충전에 300km 갈 수 있는 거를 소프트웨어 해제에 의해서 400km 갈 수 있으면 쓰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활성화 비활성화로 구매해야지만 가능하고요. 근데 선택적으로 다운받는 게 아니고 통으로 다운받는다. 그리고 요 똑같은 방식으로 폭스바겐이나 볼보나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댑티브 플랫폼으로 어플리케이션 개발했지만 소비자는 선택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수 없다. 통으로 다운받는. 그리고 구매한 것만 이 활성화 비활성화 버튼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어디 플랫폼 표준에서 처음으로 이제 보드가 켜지면 인스큐션 매니저라는 게 있어요. EM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실행 파일인데 플랫폼 레벨 어플리케이션이죠. 그래서 왜 중요하냐면 처음에 부팅하게 되면 EM이 먼저 시행이 되고요. EM이 매니페스트, 인스큐션 매니페스트 정보를 읽어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시행시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테슬라처럼 통으로 다운받지 않고 선택적으로 앱을 다운받으면 앱이 실행할 때 다른 대여용 어플리케이션의 동작 시간이 지연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통으로 다운받을 수 없고, EM은 최초에 실행할 때 껐다 켰을 때 실행할 어플리케이션의 순서가 정해지기 때문에 도중에 실행 순서를 보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앱을 실행했는데 1초 늦게 실행하든 2초 늦게 실행하든 내가 사용에 불편이 없습니다. 근데 자동차 쪽 제어 같은 경우에는 1초만 늦게 실행하더라도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다운로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여기에 관련되어 있다.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BMW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어댑티브를 도입했고, BMW의 자율주행 쪽 이제 아키텍처 보게 되면 맨 처음에 이제 모빌아이의 인텔 칩을 설계를 했었는데 최근에 변경됐는데 퀄컴 칩으로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의 이슈, 이게 M패드, H패드 이게 있는데 이게 이슈인데 하나의 이슈 안에 클래식 플랫폼과 같이 들어갑니다. 아까 이유 설명했죠. 핸통신이라든지 부팅 시간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클래식폼을 어댑티브 플랫폼 이슈에 넣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율주행 보게 되면 BMW 같은 경우에는 M패드, H패드, U패드가
있고요. 그리고 보면 엠패드가 자율주행 레벨 3, 4, 5에도 또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냐면 엠패드는 뭐냐면 자율주행이 안 될 경우 수동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수동 기능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 H패드, U패드 보게 되면 하나의 ECU 안에 어디 플랫폼이 7개, 16개 들어가죠. 실제로 하나의 ECU에 어디 플랫폼이 여러 개가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고속 암 CPU이기 때문에 고속 암 CPU에 코어가 8개, 16개 들어가거든요. 코어별로 OS를 실행시켜서 어디 플랫폼을 동작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중화죠, 이중화. 동일한 하드웨어가 두 개가 중복해서 들어갑니다. 자율주행에는 IC6이 ACD급 D를 준수하기 때문에 D를 만족하려면 이중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모든 자동차 회사가 이중화해서 개발합니다. 왜 이중화냐면 하나가 고장나면 하나가 대신 처리를 해주겠죠. 그래서 자율주행 레벨 3냐 4, 5에 따라서 이슈가 바뀌죠. 이런 식으로 개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율주행을 할 때 자율주행을 할 수 있냐 없냐를 또 파악하겠죠. 그래서 파악하기 위해서 시스템 헬스 매저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게 어댑티브 플랫폼 위에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자율주행 기능을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를 파악하겠죠. 그리고 오토사가 아닌 쪽도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자율주행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디오 비디오 네트워크 AV나 IVI 쪽에 인포테인먼트 쪽에 디스플레이에서 자율주행 할 수 없음이라고 운전자한테 알려줘야겠죠. 그때 통신 이용해서 알려주게 되어 있고요. 그때 플래시 플랫폼 또 선IP, 어디 플랫폼 또 선IP를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IP라는 게 BMW가 만든 표준이고요. 2018년 전에 IS 표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IP라는 걸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어댑티브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려면 이 선IP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요. 더더욱 뭐냐면 선IP에 대해서 예약생 파일을 설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디 플랫폼을 가장 먼저 적용해서 양산한 회사가 폭스바겐이고요. 폭스바겐에서 애초부터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냐면 스마트폰처럼 개발하겠다. 이게 현대자동차 폭스바겐의 IR 자료거든요. 보시면 애초부터 IR 자료에 아이폰을 벤치마킹했습니다. 어떠한 휴대폰을 구매하더라도 내가 쓰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바꾸게 가면 아우디도 폭스바겐 그룹이고요. 포르쉐도 폭스바겐 그룹입니다. 아우디나 폭스바겐이나 포르쉐를 하더라도 내가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아이폰에 아이디를 가지고 있으면 새로운 핸드폰을 사용하더라도 그 아이디만 로그인하게 되면 기존에 사용하는 유료 어플리케이션을 그대로 쓸 수가 있죠. 똑같이 폭스바겐도 내가 차종을 바꾸더라도 내가 아이디를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폭스바겐의 전기차의 브랜드가 ID3, ID4, ID5 그래서 어댑티브 플랫폼 기반으로 폭스바겐 OS를 만들고 이걸 가지고 동일한 어플리케이션을 전 차종에 쓰겠다는 거 있죠.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분리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어떤 차종을 쓰더라도 동일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스마트폰을 구매하더라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쓸 수 있다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분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폭스바겐에서 원래 자동차 회사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10%밖에 안 했는데 60%까지 개발하겠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 회사가 대부분 어플리케이션을 다 개발하겠다는 거죠. 어떠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레벨 어플리케이션은 자동차 회사가 다 개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댑티브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많이 필요하겠죠. 특히 AI는 자동차 회사가 다 개발합니다. 그래서 AI를 하시려면 자동차 회사에 입사를 해야겠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인력을 엄청나게 확보합니다. 그래서 현대기아 자동차 그룹의 소프트웨어 개발자 채용 공고 중에 80%가 AI 개발자입니다. 그리고 이 폭스바겐 OS를 도입해서 모든 차종에 동일한 플랫폼을 쓰겠다. 그리고 폭스바겐 OS가 2.0이 나오게 되면 폭스바겐 그룹에 있는 전 차종은 이 폭스바겐 OS 2.0을 씁니다. 그게 2024년에 나오는 거고 그리고 폭스바겐 OS 2.0이 나오면 이 2.0이 탑재된 차량은 자율주행 레벨 4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아이디가 있으면 내가 어떤 차종을 타더라도 시간당 라이센스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폭스바겐이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다른 자동차 회사도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래서 구독 라이센스 개념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하려면 어댑티브 어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해야 된다. 그리고 출시된 ID3 차종을 보게 되면 이제 아이카스 1, 2, 3란 이슈 브랜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폭스바겐은 소프트웨어 파트너 회사를 현재 200개에서 100개로 절반 줄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3년 단기 계약을 10년 장기 계약으로 변경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플리케이션을 좀 우수하게 만들겠죠. 우수하게 만들게 되면 전 차종에 그 어플리케이션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 차종에 적용되려면 전 차종에 대해서 매년 업데이트를 해야겠죠. 뭐를? 어플리케이션을. 그러면 그걸 잘하는 회사만 장기 계약해서 대응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자동차 그룹도 올해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잘 개발할 수 있는 회사를 찾아가지고 장기로 계약해서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이슈당 라이센스를 돈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가 바뀐 거죠. 과거에는 클래식 플랫폼의 경우에는 클래식 플랫폼 전체에 대해서만 이슈당 라이센스로 적용했는데 어댑티브 플랫폼이 적용되면서 어플리케이션 단위로 이슈당 라이센스를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댑티브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알카스 1, 2, 3개 있고 어댑티브 플랫폼이 적용된 차량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알카스 2가 탑재가 안 됐어요. 자율주행 레벨 4 지원하는 거. 근데 차에서 추가 장착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테슬라 자동차를 사게 되면 FSD 2.0, 3.0 하드웨어가 새로 나와요. 그러면 기존 자동차 차주는 FSD 3.0을 구매해서 추가로 자율주행 하드웨어를 장착하면 돼요. 그래서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차를 출하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제네시스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추가로 이슈를 장착할 수 있도록 슬롯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착되어 있는 알카스2 하드웨어들은 차종에 관계없이 다 동일하겠죠. 그리고 이게 아반떼냐 그랜저냐 제네시스에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이 달라지겠죠. 소프트웨어가. 그래서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 분리될 또 의미가 또 하나가 뭐냐면 전 차종에 동일한 하드웨어를 넣을 수 있다. 그리고 각 차종별로 기능이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죠. 고급 차종에서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비싼 차 같은 경우에는 카시트에 뭐가 있냐면 열선이 들어가서 따뜻하게 해주죠. 아니면 안마 기능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선풍기 기능이 있어가지고 쿨링팬이 의자에서 운전석을 시원하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냐에 따라서 그 기능을 쓰는 여부가 있는데 고급 차종이면 기능이 많을 거고 저렴한 차량인 경우에는 기능이 없겠죠. 그걸 대응할 때 하드웨어를 동일하고 어플리케이션만 교체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어플리케이션을 잘 서포트할 수 있는 회사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알카스 1에 보게 되면 알카스 1 이슈가 이제 제어적 이슈인데 클래식 플랫폼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클래식 플랫폼은 하나 질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리눅스가 들어가 있죠. 리눅스 기반의 OTP 플랫폼 그리고 PX 기반에 들어가 있죠. 리눅스가 왜 필요하냐면 클라우드 쪽에 있는 기술들이 다 오픈소스 기반으로 개발을 해요. 그리고 리눅스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려면 오픈소스 기반으로 개발되어 있어야지 클라우드랑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OT를 통해서 다운받을 때 리눅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실시간선 제어라든지 세프티 관점에는 이제 QX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QX로 되어 있는 OT 플랫폼 어플리케이션과 리눅스 기반의 OT 어플리케이션이 올라가죠. 근데 이게 중요한 사항은 뭐냐면 저희 회사가 설치해봤는데 QX에서 올라가는 어플리케이션과 리눅스 어플리케이션의 소스 코드는 같습니다. 같고 뭐가 다르냐? SDK만 다르죠.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소스 코드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SDK만 바뀌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팝콘 아이디에 여기 SDK가 있죠. 이게 QX용 SDK가 하나 더 추가되는 거죠. 그러면 동일한 어플리케이션 소스 코드에서 빌드하게 되면 리눅스용 어플리케이션 만들 수 있고 QX용 어플리케이션 만들 수 있는 거죠. 더 쉽게 설명하게 되면 카카오톡 앱을 만들면 안드로이드용 카카오톡 앱이 있고요. 아이폰용 카카오톡 앱이 있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SDK를 받으면 안드로이드용 카카오톡 앱이 되는 거고 아이폰용 SDK를 받아서 빌드하게 되면 아이폰용 카카오톡 앱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 뭐가 중요하냐? SDK를 어떻게 배포할 거냐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해서 양산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차량 내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주고받거나 할 때는 리눅스를 쓸 수밖에 없다. 왜? QX 이런 거 쓰려면 MQTT, HTTP 이런 거 지원 안 하거든요. 없기 때문에 그건 오픈소스를 써야 되기 때문에 리눅스 기반으로 해서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개발합니다. 그래서 차량 외부 통신과 필요할 때는 리눅스를 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세프티 관련돼서는 QX를 쓸 수밖에 없다. 실제 폭스바겐이나 도요타나 BMW나 벤츠인 경우나 히드 계열사 같은 경우에도 에다스나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QX 기반으로 OT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QX도 공모가 필요하다. 그리고 폭스바겐에도 ID3에서 총 이슈가 60개다. 테슬라는 23개였죠. 그래서 폭스바겐에도 점점 개수가 줍니다. 그렇게 하려면 존 아키텍처 기반의 슈퍼컴퓨터, 고성능 컴퓨터가 들어가야 되는. 들어가면 여기에 어디 플랫폼하고 클래식 플랫폼이 같이 들어가죠. 그리고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원래 도요타가 전기차를 안 만들어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만드는데 전기차를 만든 적이 없어요. 적이 없는데 또 최근에 전기차의 새로운 아키텍처로 출시하겠다고 또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도요타에서 만든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핸들 모양이 다르죠. 얘도 플랫폼 적용을 한다. 아레나 OS를 적용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레나 OS를 개발하기 위해서 스타트업을 인수 합병하거나 스타트업을 협업 개발하는데 좀 특이사항이 뭐냐면 자동차 회사가 개발 도구도 같이 만들어서 배포합니다. 아시다시피 안드로이드 폰이나 아이폰에서 앱 개발하려면 구글이나 애플 쪽에 개발자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개발자 등록할 때 공짜가 아닙니다. 돈을 지불합니다. 그걸 하게 되면 SDK뿐만 아니라 시뮬레이션 툴도 같이 받죠. 그래서 자동차 회사가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크를 가려면 아레나 OS뿐만 아니라 개발 도구도 같이 배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레나 OS의 예약성의 설계 도구는 저희 회사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자동차 회사는 아레나 OS뿐만 아니라 개발 도구도 같이 배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폭스바겐 그룹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외장방이 다 연동되게 애자일이 적용되어 있어야 된다. 지라, 깃랩, 깃허브, 젠킨스 CI/CD가 연동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연동되어 있냐? 각 나라별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동되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각 나라별로 결제되는 때는 화폐가 다르죠. 한국 앱을 다운받으려면 원화로 결제를 하게 되고 미국에서 다운받으려면 달러로 결제하고 일본에 결제하려면 엔화로 결제되죠. 그리고 올라가는 앱 서비스가 다르죠. 뭐 쉽게 설명하면 뭐 은행 앱을 내가 한국은행 앱을 쓰고 있는데 일본에서 못 쓰죠. 일본은 일본은행 앱 써야겠죠. 똑같습니다. 차량 서비스나 주차 서비스나 주차금 결제는 각 나라별로 다릅니다. 다르지만 어플리케이션은 동일하죠. 무슨 말이냐면 네이버의 밴드라는 앱이 있는데 네이버 밴드 앱은 한국도 많이 쓰지만 일본에 많이 씁니다. 근데 서비스 내용이 다르죠. 그래서 글로벌 소프트웨어 개발망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요타 그룹사가 연계해서 개발하고 있죠. 현사 그룹도 현사 그룹
계열사가 연동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빌리티 서비스도 고려를 해야겠죠. 그리고 보쉬가 세계 1위 전자부품 업체인데 특징이 또 설명하게 되면 원래 보쉬가 세계 1위고 클래식 플랫폼 쪽 전문으로 이슈를 개발했어요. 그러다가 원래부터는 멀티 플랫폼에 몰빵하겠다. 특히 AI 쪽 고려해서. 그래서 보쉬의 로드맵 보게 되면 이제 슈퍼컴퓨터 부분은 보쉬가 만들겠다. 컨티넨탈 같은 회사도 똑같이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AI의 어디 플랫폼을 몰빵하게서 출시하겠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 쪽에 이제 샤시 파워트리는 보쉬가 납품합니다. 그리고 AI 쪽을 엄청나게 육성을 하고 있죠. 근데 이 AI가 그냥 AI가 아니고 얼티브 어플리케이션으로 개발된 AI죠. 그리고 보쉬가 뭐냐면 이슈를 납품하게 되면 뭐 쉽게 말하면 보쉬가 만든 이슈를 특정 자동차 회사의 전체 차종에 동일한 하드웨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하드웨어 제조원가가 많이 다운되겠죠. 동일한 하드웨어가 전 차종에 들어가니까. 그리고 보쉬의 수익 모델은 뭐냐면 OS 업데이트나 어플리케이션 업데이트에서 돈을 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이버 시큐리티 서비스도 해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디티브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중요한데 내가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이 해킹 침투가 발생하게 되면 해킹 당했다고 클라우드 서버 쪽에 알려줘야 돼요. 이게 IDS고요. 그래서 자율주의 레벨 3 이상이나 차량 제어 쪽 어플리케이션을 OTA로 서비스할 경우에 해킹 침입에 한 정보를 국가 서버, 국토교통부에 되겠죠. 거기에 안 알려주면 그 차는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독일은 올해 7월부터 법제화돼서 강제 시행이 됐고요. 저희 나라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내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해킹의 취약에 관련되어 있냐를 검토를 해야 되고 그걸 SOC에 알려줄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앞에 설명했던 시큐리티 이벤트를 설계해서 그걸 고려해서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게 아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고요. 중국도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어디티브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하고 있고요. 쉽게 설명하게 되면 어디티브 플랫폼을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개발한 나라가 유럽,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우리나라 세 개가 제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미국 순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고 디디추싱이 중국의 우버인데 여기가 어디티브 어플리케이션으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핸드폰에서 이제 MQTT로 메시지를 주게 되면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와서 자율주행 서비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도 중요한데 사이버 시큐리티 뭐냐면 CSMS 법제화가 됐고요. 그리고 이게 ISO 표준입니다. 그래서 CSMS 표준은 뭐냐면 해킹 침입에 대해서 확인이 되면 국가 서버에 자동차 회사가 알려줘야 된다. 그리고 사이버 시큐리티가 문제가 터지면 자동차 회사가 실시간적으로 국가한테 어떤 차종에 사이버 시큐리티 문제가 발생했고 해결하는 과정도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SES가 뭐냐면 OTA에 대한 거를 맞게 달려되어 있다는 게 설명하는 게 SEMS고요. 그래서 여기 표준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SWIN 요겁니다.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해킹이 발생하게 되는 어플리케이션 중에 운전자를 사망하게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어플리케이션이 있죠. 자율주행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 그 경우에는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식별자 아이디를 국가로부터 받아요. 국가에서 발급한 번호가 RX SWIN 번호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 시큐리티가 적용되는 차종은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버스, 트럭까지 다 포함됩니다. 원래 그 IS6이 평상 세프티 같은 경우에는 3.5톤 이하의 자동차만 승용차만 되고 상용차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이버 시큐리티는 전 차종이 적용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요게 이제 쉽게 설명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 가시면 어플리케이션에 아이디 번호가 그 앱스토어에 표기돼 있어요. 사이버 시큐리티가 침해해서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인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그 식별 번호를 받아야 돼요. 번호를 받아야 되고요. 이 번호를 받고 이 번호 받은 어플리케이션은 국가교통부에 실시간으로 해당 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통계치를 내서 문제가 발생될 차종을 다 몰팅해서 국가한테 보내줘야 되고 그리고 해결했으면 어디까지 해결했는지도 보내줘야 됩니다. 그게 있고 이게 또 ISO 표준이거든요. ISO 표준 진단 ISO 14229 표준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웹브라우저에서 캠페인 실시해서 사이버 시큐리티 문제에서 리콜이 발생하게 되면 사이버 시큐리티에 해당한 차종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해당 이슈와 문제 사항에 대해서 국가 서버 쪽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그게 캠페인이에요. 캠페인. 그리고 이 캠페인을 실시해서 판매되고 있는 차종에 대해서 사이버 시큐리티 해결했다고 어플리케이션 배포하는 것도 다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 어플리케이션 개발하게 되면 이걸 통과를 못하면 판매가 안 돼요. 뭐가? 자동차가. 그래서 어디비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이것도 같이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킹 침해에 대해서 IDS라는 게 이제 어플리케이션 존재를 하게 되겠고요. 요 IDS가 클라우드의 오픈 센터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핸들을 제어하는 자율주행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걔가 해킹이 당하자마자 시큐리티 오픈 센터에서 나 해킹 당했어요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차종이 이제 영향이 없는지 있는지도 시큐리티 오픈 센터에 알리고 그 정보를 오인이 취합해서 실시간으로 정부한테 알려줘야 돼요. 이게 이제 일본하고 독일은
기본적인 법제화가 되어 있고요. 올해 7월부터 시행됐고요. 그래서 신문 기사를 잠깐 보여주면 뭐 이렇게 나오죠. 사이버 보안, 사이버 시큐리티가 채팅창에 그랬어요. 이런 거 나오죠. 그다음에 LG전자인 경우에는 자동차 쪽 사이버 시큐리티 점행사를 인수해버렸죠. 그래서 보면 이게 2021년 9월 23일이거든요. LG전자도 그 전자공품 만들고 있죠. 그리고 전 세계 수출하고 있죠. 유럽하고 이제 일본도 수출하고 있죠. 그리고 이게 전 세계에서 법제화가 되기 때문에 사이버 시큐리티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이거 고려해야 됩니다. 누가? 개발자가. 그리고 사이버 시큐리티 대응을 하려면 R2011 버전에서만 가능합니다. 왜? R2011부터 사이버 시큐리티 설계나 요구사항을 AXM 파일로 설계를 할 수 있어요. R1911은 못하고요. 그래서 R2011 이상에서만 가능합니다. 쉽게 설명하게 되면 R2011 이상 버전만 자율적 이슈를 개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체 구도가 뭐냐면 아까 했지만 OT 센터,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를 말한 거고요. 그래서 차량에서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하게 되면 침입이 발생하게 되면 OT 센터가 그걸 받고 그 다음에 자동차 회사에 있는 서버에서 취합한 다음에 정부 서버한테 RxSWIN 빈에 본을 할당받은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알려줘야 됩니다. 이 망이 구축이 안 돼 있으면 그 자동차 회사는 그 자율적 레벨 3 이상이라든지 차량 제어 어플리케이션이 OT를 지원하게 되면 이게 구축이 안 돼 있으면 판매 불가합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이미 다 구축이 다 돼 있고요. 해외 자동차도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AXM을 설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사이버 시큐리티의 요구사항과 설계사항을 AXM을 설계를 해야지 여러분이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동차 회사가 설계해서 주면 그 요구사항과 설계사항을 반영해서 어플리케이션 개발하겠죠.